저는 딥러닝에 일조하고 싶은 딥러닝에 일 좀 줘 1조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예빈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희 발표 목차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저희가 참여한 태글 대회를 소개한 후에 데이터 확인 및 처리한 것을 시각화를 통해 확인해 보고요.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 뽑은 피처들로 모델을 학습한 후 결과 해석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참여한 대회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프레딕 퓨처 세일즈로 러시아 최대 소프트웨어 회사 중 하나인 원시 컴퍼니에서 제공하는 일일 판매 데이터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로 평가 지표는 RMS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마운트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오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줍니다. 패스를 지정해주고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처음으로 세일즈 트레인 데이터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헤드를 찍어보니까 6개의 칼럼이 나오는데 데이트는 뭔가 연월 일순으로 날짜가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월이 있는 블럭 넘, 샵 아이디, 아이템 프라이스, 아이템 CNT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보고자 인포를 찍어봤고요. 200만 개, 290만 개 정도의 이제 데이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봤을 때 뭔가 되게 굉장히 보기 불편하게 돼 있어요. 월일 순이고 또 날짜도 정렬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옵션을 설정해줘서 이제 깔끔하게 년, 월, 일 그리고 날짜 순으로 정렬을 해줬습니다. 인포를 찍어준 결과 데이트 타임으로 데이트형이 잘 변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데스크라이브도 찍어보았는데요. 확인 결과 뭔가 아이템 프라이스의 값이 맥스 값이 좀 비정상적으로 높고 시엔트 데이도 뭔가 하루에 2,000개나 팔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좀 이상해 보여요. 이따가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아이템 카테고리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아이템 카테고리 네임, 아이템 아이디 이 총 두 개의 칼럼이 있는데요. 아이템 네임을 보니까 이 하이픈을 기준으로 앞은 대분류, 뒤는 소분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따가 한번 범주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인포와 데스크라이브를 찍어 주었고요. 뭔가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로 아이템즈 데이터입니다. 아이템즈를 살펴보니까 아이템 네임, 아이템 아이디, 카테고리 아이디 총 3개의 칼럼이 있고 아이템 네임 역시 러시아어로 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포와 데스크라이브 역시 찍어 주었고요. 이상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샵 데이터입니다. 샵 데이터는 샵 네임과 샵 아이디 두 개의 칼럼이 있는데요. 샵 네임의 경우 러시아어로 이제 공백을 기준으로 앞은 도시명, 뒤는 뭔가 샵 네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느낌표가 찍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역에는 느낌표가 들어가지 않겠죠. 뭔가 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포와 데스크라이브 역시 찍어 주었고요. 다섯 번째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값 헤드를 찍어보니까 아이디, 샵 아이디, 아이템 아이디가 있고요. 이건 저희가 예측에 필요한 데이터 셋이겠죠. 여섯 번째로 샘플 서브미션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제출해야 할 폼으로 보입니다. 데이터를 다 확인해 봤으니 이상치와 결측치, 중복값을 확인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결측치부터 확인을 해 주었는데요. 이 코드를 살펴보시면 아이템즈의 이즈널, 결측치를 sum 모두 더해줘 하는 코드를 짜주고 6개를 한 번에 찍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다 00개, 결측치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아주 깔끔한 데이터셋이었습니다. 중복값도 확인을 해 주었어요. 아이템즈의 duplicated 중복값을 sum 모두 더해줘 6개를 한꺼번에 찍어주니까 이거 세일즈 트레인에서 6개 중복값이 발생했죠. 네, 처리해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 트레인의 duplicated 중복값을 keep first 모두 찍어줘 하니까 총 12개가 떴고요. 이 2개씩 중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리해주기 위해서 세일즈 트레인에 드랍해줘 duplicated 중복된 값을 in place true 그리고 그걸 유지시켜줘 해서 처리를 시켜주었고요. 확인 결과 중복값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샵스를 넘어가는데요. 이게 중복값이 전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처음에 인포를 찍어봤을 때 뭔가 이상값이 있었죠. 앞에 느낌표가 붙어 있고 그래서 일단 도시명을 먼저 뽑아주기로 합니다. 샵 네임에서 람다 함수를 적용시켜줘. 근데 그 람다 함수는 나눠줘. 공백 기준으로. 그리고 첫 번째 값을 city에 넣어줘. 그래서 city라는 새로운 컬럼이 만들어졌고요. 이걸 유니크를 찍어보니까 역시 느낌표가 안 붙은 걸로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동일한 지역이겠죠. 중복값 처리를 위해 샵 city에 이 느낌표가 있는 위치에 있는 곳을 이걸로 다 바꿔줘 하는 코드를 넣어줍니다. 바꿔준 후 유니크를 찍어보니까 이제 제거가 확인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또 샵 네임의 중복값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총 6개 칼럼이 발견이 됐는데 이 2개 같은 경우 뭔가 앞은 똑같은데 뒤에 이상한 게 붙어 있죠. 저희가 이걸 찾아보니까 러시아어로 프랜차이즈더라고요. 뭔가 본점과 분점의 차이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자 싶어서 저희가 직접 찍어보았습니다. 세일즈 트레인에 해당하는 샵 아이디를 넣고 컨디션에 넣어주고 찍어준 결과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나왔는데 중복값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던 이제 다른 아이디를 찍어보니까 이 두 가게 양식이 전혀 달라요. 이건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이건 2015년부터죠. 파는 아이템도 좀 다르고 이 두 개는 확실히 다른 가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가게들도 다 찍어본 결과 둘은 다른 가게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또 저희는 샵 아이디를 기준으로 아예 가게를 나눠보자 했기 때문에 샵 네임이 같더라도 아이디 기준으로 이제 선택을 해줘서 두 개 중복값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제거해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치 제거입니다. 저희가 데스크라이브 찍어봤을 때 세일즈 트레인에서 이 프라이스 값이랑 CNT 데이에 뭔가 이상한 값을 발견했었죠. 이제 그걸 박스 플롯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프라이스랑 CNT 데이를 찍어보니까 이거 뭐 30만에 가까이 하나가 동떨어져 있고 이거 두 개도 동떨어져 있는 값들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음액 값도 확실히 알아보고자 마이너스 값을 찍어보았는데요. 이 가격 값에도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잔뜩 있죠. 자, 이제 먼저 프라이스부터 처리를 해주러 갑시다. 솔트 밸류스를 통해 좀 더 정확히 알아보니까 하나에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 있고 하나가 좀 30만 루블로 엄청 큰 값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거 이상하죠?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일즈 트레인에 아이템 프라이스가 30만보다 큰 것만 찍어줘 하니까 딱 하나가 떴고요. 아이템 아이디 6066 이거를 아이템즈에 찍어본 결과 알아드민이라는 상품이 나왔어요. 이 상품이 뭘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러시아의 국방 소프트웨어 원격 관리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거 원래도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입니다. 평균 2,500달러에 판매가 되었고 가격 오류는 아닌 것으로 보였지만 저희 월별 판매량 예측에서는 불필요한 이상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너스 값도 확인해 주러 가야겠죠. 세일즈 트레인에서 아이템 프라이스가 0보다 작은 값 찍어줘 하나의 상품이 나왔고요. 이 상품을 찍어본 결과 데빌 메이 크라이라는 상품이 나왔는데 이게 플스에서 판매하는 게임으로 이제 저희가 찾아보니까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가게에서는 어떻게 팔았을까를 알아주기 위해서 세일즈 트레인 아이디 2973이면서 샵 아이디가 32인 것이면서 4월에 판매된 것을 찍어보았어요. 4월에 총 3개가 판매되었네요. 5월 6일에는 2,499루블인데 이제 마이너스 1값이 하나 있고 이제 다음은 1,249로 들어가 있어요. 반값이 내려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시기에 다른 가게에서는 어떻게 팔았을까 궁금해져서 해당 게임 아이디를 넣어주고 동시에 2013년 5월 15일에 판매된 걸 뽑아준 결과 총 4개가 팔렸네요. 근데 다른 가게에서도 다 2,249루블로 팔렸는데 마이너스 1인 걸 보니 이건 아마 잘못 입력된 것으로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1,249루블로 넣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제거를 해줘야겠죠? 세일즈 트레인에 아이템 프레이스가 6만 이하인 것만 넣어줘. 그리고 아이템 프라이스가 0보다 작은 것들의 위치에 있는 것을 이 1600, 요 40만 있는 걸로 넣어줘를 업데이트로 시켜줬고요. 그 결과 솔트 밸류스를 찍었을 때 마이너스 값은 사라지고 30만 루블이 넘었던 것도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값이었던 것도 프라이스를 찍어보니까 잘 1249로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판매량 이상치 확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박스 플러스로 봐도 이게 이상하게 1,000, 2,000이 나눠져 있죠. 이건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솔트 밸류스를 찍어본 결과 먼저 이것만 동떨어져 있어요. 이 두 값만. 그리고 마이너스 값이 잔뜩 있고요. 먼저 많은 것부터 처리해 주러 가겠습니다. 2,169개가 팔린 상품을 찾아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어가 나오는데 인터넷 판매를 통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박스베리는 배송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로 한 15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 판매는 월별 판매량 예측에 불필요한 요소로 판단하여서 이 상치를 제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1,000개 팔린 것도 보러 가야겠죠? 1,000개가 팔리다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템도 찍어 보았는데 이거 비닐봉투라고 합니다. 비닐봉투라니까 1,000개 팔린 게 좀 납득이 가죠?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희가 이 상품이면서 하루에 300개 넘게 팔린 게 있나, 대량으로 팔린 게 있나를 확인을 해준 결과 400개, 500개, 300개, 500개, 1,000개 이렇게 주기적으로 대량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상치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여서 보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거해 주러 가야겠죠.
세일즈 트레인에서 아이템 CNT 데이가 1000개보다 같거나 작은 것들만 다시 세일즈 트레인에 넣어줘. 그래서 확인을 해준 결과 800보다 넘는 값은 저희가 남긴 1000만 남고 저는 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수값도 확인하러 가져야겠죠. 아마 판매가 음수라고 뜬 거면 환불이 됐다는 건데 제가 환불 금액을 처리해 주러 가려다가 아무래도 카드번호나 회원번호 같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였고 또 월별 판매량을 합산하면서 환불 건수 또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해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또 결정적으로 러시아 연방 법률을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 저희가 상품 판매 후 환불된 것에 있어서는 세금에 있어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GPT의 답을 받았고 그래서 CNT 데이에서 0보다 적은 걸 찍어본 결과 이렇게 나왔고요. 이것은 따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GPT 고맙습니다. 이생치 제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아까 전에 찍어본 그래프와 다르게 30만짜리의 그 값은 사라지고 2000이 넘어가는 값들은 사라진 걸 알 수 있고요. 음액값도 확인해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은 사라졌죠. 다 0 이상의 금액만 남아 있고 이제 CNT 대비만 마이너스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리퀴지입니다. 데이터 리퀴지란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선 잘 동작하지만 실제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좋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모델이 학습할 때 실제로 예측할 때 사용할 수 없는 정보를 사용하여 학습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 때문에 데이터 리퀴지, 샵 아이디와 아이템 아이디를 테스트 데이터에 맞게 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조정 전 트레인을 살펴보면 값이 굉장히 커요. 290만 개 정도가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 예측할 거는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것만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테스트에 있는 것만 트레인에 살려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테스트 샵 아이디에서 유니크한 값만 뽑아서 테스트 샵 아이디에 넣어줘. 아이템도 동일하게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세일즈 트레인에 샵 아이디에서 is in 테스트 샵 아이디, 테스트 샵 아이디에 있는 것만 세일즈 트레인으로 다시 업데이트 해줘. 아이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많았던 트레인에서 예측해야 하는 테스트에 존재하는 것들만 있는 새로운 트레인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쉐입을 찍어본 결과 120만 정도로 반이 날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용량이 크기 때문에 데이터 다운캐스팅 함수를 만들어 주어서 용량을 줄여주는 과정을 거쳤고요. 이제 데이터 피처를 생성을 해줘야겠죠. 데이터 생성에 필요한 라벨 인코더를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카테고리 데이터에서 대분류와 소분류가 나눠져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좀 분류해주는 작업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make main 카테고리라는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만약 하이픈 공백이 카테고리 안에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스플릿 해줘서 첫 번째 있는 값을 메인 카테고리에 넣어주고 그걸로 반환해줘. else 아니라면 etc에 넣어줘. 메인 카테고리에 있는 메인 카테고리랑 카테고리에 있는 대분류만 넣어 있는 값들이 되고 아닌 건 다 etc로 처리가 되겠죠. 아이템 카테고리즈에 메인 카테고리 네임이라는 칼럼을 새로 생성해 주어서 이 함수를 적용해서 이제 대분류만 있는 칼럼을 따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대분류만 있는 칼럼을 인코딩해서 이 인코딩된 값으로 있는 아이템 타입 코드 칼럼 역시 생성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샵 네임도 시티를 따로 뽑아줘야겠죠. 샵 네임에서 람다 x 공백을 기준으로 첫 번째 값만 시티에 넣어줘. 그리고 그 시티 값을 인코딩 해줘. 해서 시티와 시티 코드 컬럼을 또 새로 만들었고요. 필요가 없어진 시티와 샵 네임은 드랍해줍니다. 카테고리즈를 헤드를 찍어봤을 때 아주 잘 들어가 있는 새로 만든 컬럼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샵 헤드 역시 예쁘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피처들은 제거를 해줘야겠죠. 이제 러시아어로 가득했던 것은 저희가 이제 다 인코딩을 해줬기 때문에 아이템 네임, 카테고리 네임들은 버려줍니다. 찍어준 결과 잘 버려진 것을 알 수 있고요. 저희가 전처리 된 것으로 이제 데이터를 병합하고 파생 변수를 만들어줘야겠죠. 저희는 이제 프로덕트 함수를 통해서 각 월, 매장, 상품의 모든 조합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이 매트릭스에 넣어 줄 거예요. 칼럼에는 월, 샵, 가게 정보, 아이템 정보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포문을 통해서 세일즈 포문을 통해 이제 34개의 월에 대한 모든 샵 아이디와 아이템 아이디의 조합을 저장해주고 반환해줍니다. 이제 매트릭스가 데이터가 병합된 매트릭스가 만들어졌어요. 처음으로는 아이템 프라이스 하루에 팔린 양과
가격과 하루에 팔린 양을 곱한 리비뉴, 해당 날짜의 매출 칼럼을 만들어줍니다. 또 아이템별 월별 판매량도 만들어줘야겠죠. 저희가 데이터 블록 넘, 월, 가게, 아이템 기준으로 그룹을 해줘. 그리고 아이템 CNT 데이 썸, 그 판매된 거에 합계 그리고 가격의 평균을 구해줘 라고 해주고 매트릭스에 머지 시켜줘 라고 했으니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같은 방식으로 같은 기준으로 그룹화 해줘. 그리고 해당 아이템이 월에 팔린 날짜의 수를 만들어줘. 그걸 솔리드 데이 카운트라고 만들어줬고요. 이것 역시 머지를 해줍니다. 또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합쳐야 돼요. 그래서 합쳐야 되는 코드를 만들어 주었는데 테스트에는 이제 블록 넘 칼럼이 없었죠. 그래서 그걸 따로 생성해주고 저희가 예측해줘야 하는 달인 인덱스 34번째 달, 35번째 달을 전부 34로 전부 채워줍니다. 매트릭스에 콘캣을 시켜주고요. 또 매트릭스에 다른 필요한 값들인 샵, 아이템 카테고리 역시 머지를 시켜주고 다운캐스팅을 해줘서 용량을 제한하고 매트릭스를 다시 찍어줍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아주 예쁘게 붙어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시각화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월별 판매량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월별 판매량 결과 그러니까 달이 갈수록 저희가 예측해야 하는 아이템들의 수가 판매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정 달에 폭등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달은 연말로 확인이 되었고요. 상품 타입별 판매량을 살펴보았습니다. 5번째 대분류는 굉장히 적게 팔렸나 봐요. 4번째랑 12번째가 인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고요. 도시별 판매량입니다. 14번째가 굉장히 눈에 띄죠. 저희가 이게 대체 무슨 도시인가 찾아를 봤는데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매월 50만 개 이상이 팔린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과정입니다. 타임 렉 피처를 생성해 주도록 할 건데요. 타임 렉이란 현재 시점에서 과거 시점의 데이터를 가리키며 이 데이터 간의 관계를 파악을 통해 이를 바탕으로 미래 값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제 렉 피처를 만들어 줍니다. 렉 피처에는 이제 저희가 렉 피처 함수에는 저희가 넣어야 할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락 피처를 몇 개 생성할지 월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렉 피처를 생성할 대상 컬럼명을 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포문을 통해서 이제 데이트 넘, 블럭 넘 칼럼에 i값 월을 더하여 렉 피처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변경해주고 반환을 해줄 겁니다. 이제 이 렉 피처를 함수를 적용한 이제 피처들이 많이 나오겠죠. 먼저 저희는 렉 피처 자체를 한 달 전, 2달 전, 3달 전, 6달 전, 12달 전 총 5개로 선정을 했고요. 처음으로는 아이템 CNT 먼스를 넣어줬습니다. 그 결과 이 5개, 이 달들에 해당하는 5개의 칼럼들이 잘 붙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인포 역시 찍어 보았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솔리드 데이 카운트와 아이템 프라이스 민도 렉 피처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데이터셋을 더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3개월 이상 데이터가 있는 기간만을 대상으로 예측 모델을 만들기로 했어요. 3보다 작은 건 다 날려버렸고요. 또 현재 월 이전에 이 달들 동안 상품 판매량의 평균 칼럼 역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각 월에 대해 값들의 비율을 계산했는데요. 렉 그레드 1을 예를 들어보자면 2달 전 대비 한 달 전 상품 판매량의 추이 확인이에요. 이걸 총 저희는 5개를 만들었으니까 4개가 나오겠죠. 이 4개의 피처 역시 생성해 줍니다. 지금까지 만든 피처들을 다 뽑아본 결과 이렇게 많은 피처들이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저희는 기준 피처별 월간 평균 판매량 역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코드를 좀 살펴보자면 데이트 블록럽 월 기준으로 그룹을 해준 다음 아이템 CNT 먼스의 평균을 구해줘 라는 것으로 이제 월간 평균 판매량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월 기준, 그러니까 월별 평균 아이템의 평균 판매량을 가게 기준으로 만들어줘. 동일하게 아이템 카테고리 기준, 가게와 아이템 카테고리 기준, 가게와 아이템 카테고리 대분류 기준, 도시 기준, 아이템 도시 기준, 아이템 대분류 기준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트렌드 피처인데요. 이거 역시 아이템 아이디 기준으로 그룹을 해준 다음에 아이템 가격의 평균을 구해줘. 다음에 동일하게 월에 아이템 아이디 기준으로 아이템 평균을 구해줘를 만들어 주었고요. 또 월별 아이템 평균 가격의 변동 렉을 찾아보았습니다. 가격의 경우 좀 변동 값이 크기 때문에 최신인 6개로 렉을 다시 설정해 주었고요. 월별 아이템 평균 가격의 렉을 6개월치를 구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구획 생성한 변수들, 필요 없는 변수들은 다 삭제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또 가게당 월 수입의 렉을 생성해 줬습니다. 데이터 블록 넘 샵 아이디를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해주고 이제 레비뉴 월 수입을 구해줘라고 했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가게당 월 수입의 평균, 가게당 월 수입의 변화량, 변화량의 렉값 피처 역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데이즈 피처도 만들어 주었는데요. 데이즈 피처를 만들어 주기 위해 먼저 먼스를 만들어 주고 이 혹시라도 윤년이 있으면 좀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윤년 체크하는 함수도 돌려보았는데요. 다행히 윤년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가장 최근에 그 아이템이 팔린 날은 언제인지 또 처음 팔린 날은 언제인지를 알아주는 함수 역시 적용을 해줘서 피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매트릭스에 있는 필요 없는 것들은 날려주고요. 다운 퀘스트를 통해 용량을 줄여줍니다. 인포를 찍어본 결과 굉장히 많은 피처들이 생성이 됐습니다. 총 78개의 피처들을 만들었고요. 결측치를 날려주었고 네, 이제 피크를 통해서 이 데이터들을 전부 다 뽑아 주었습니다. 이 과정, 이제 이것들로 모델을 돌릴 예정인데요. 저희가 총 78개를 가지고 모델을 돌려보았는데 확인 결과 6개월치는 좀 뺀 것들이 성능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후처리로 6개월들은 다 빼주었고 그 결과 최종 모델은 65개의 피처들로 모델을 학습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델을 들어갈 건데요. 모델링에 앞서 저희가 사용한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좀 캣부스트, 엑스지부스트, 라이트GBM 총 3개의 모델을 사용하였는데 이 3개의 모델은 모두 그레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앙상블 학습 모델입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여러 개의 결정 트리를 이용해 예측을 수행하면서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전 결정 트리에서 잘못 예측한 데이터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면서 다음 트리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에요. 좀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강력한 거 하나 대신 조금은 약한 거 여러 개를 사용해서 좀 정확도를 높여가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이 모델들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사진으로 딱 봤을 때 라이트 GBM만 조금 다른 게 보여요. 여기가 반이 갈려 있죠. 이거는 나는 깊게 보겠다. 여기를 보는 대신 더 깊게 가주겠다라는 깊이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이 캡부스트랑 XG 부스트는 아무래도 넓게 나무 모양이 제대로 형성이 돼 있어요. XG 부스트 같은 경우 이렇게 넓게 봐주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양이 좀 작은 경우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캡부스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카테고리 부스트니까 범주형 패치가 많을 경우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라이트 GBM의 경우 깊게 가주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많을 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저희는 데이터셋이 많기 때문에 라이트 GBM이 가장 효율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라이트 GBM이 가장 효율이 높았으므로 라이트 GBM으로 학습한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훈련 데이터들을 만들어 줘야겠죠. X트레인 데이터에는 저희가 33 이전, 그러니까 0부터 32번째 인덱스 총 33개의 달을 설정을 해줬고요. 밸리드는 가장 최근 달 33을 인덱스를 설정을 해주고 테스트에는 저희가 예측해야 하는 34를 넣어주었습니다. Y트레인 역시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었고요. 이제 드디어 학습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이트 GBM 모델을 돌릴 때는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으로 결과값이 굉장히 달라져요. 저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num leaves 옵션인데요. 이 트리 하나가 가질 수 있는 리프의 수예요. 저희가 처음엔 255개로 돌렸는데 아무래도 데이터셋이 크기 때문에 이걸 확 늘려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2000으로 만들었을 때 처음 저희가 캐글에 올려봤을 때 2200등대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별 트리 학습 시 무작위로 선택하는 피처의 비율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0.75를 선택하였고 이제 돌려보다가 0.8이 가장 잘 나온 결과값이 돼서 2100등대, 100등이 올랐죠. 다음으로 부트스트랩 샘플링이 이루어지는 빈도를 지정해 주었는데요. 5로 돌렸다가 3, 7 여러 개를 해보면서 6을 최종으로 뽑게 되었고 2000등대 또 100등이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공을 들인 랜덤 스테이트 부분인데요. 저희가 0부터 50까지를 전부 돌려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존 32보다 RMSE가 현저하게 개선된 사항 10개를 뽑았었고 그중 49가 가장 RMSE가 낮은 값으로 선택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 하이퍼 파라미터로 모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RGB 모델의 선택 있어서 캡피처, 아무래도 이 RGB BGM은 범주형 변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캡피처를 먼저 설정을 해주고요. 여기서도 저희가 먼저 선정한 범주형을 선택을 해주고 모델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랜덤 스테이트 49로 돌렸을 때
RMSE가 0.88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값이다 하고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벨리트 값을 살펴보니까 RMSE가 0.93이에요. 아, 이거 뭔가 과적합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죠. 그래서 뭔가 과적합이 일어나지 않는 랜덤 스테이트 값도 찾아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과적합 여부 판단을 위해 RMSE 간의 차이가 가장 적은 대조군을 찾으러 가봤습니다. 이것도 그래프로 한번 글을 봤는데요. 트레이닝 RMSE랑 밸리데이션 RMSE의 차가 가장 적은 게 어딜까? 여기 미니멈 디퍼런스라고 적어줬죠. 어딘지 찾아보니까 랜덤 스테이트 값이 24일 때 가장 적은 대조군을 보였어요. 확인 결과 RMSE는 0.92, 밸리드는 0.93으로 이 두 개의 차이가 0.01 미만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더 케글 등수가 높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결과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최종으로 라이트 GBM으로 만든 자료를 제출을 했고요. 저희가 라이트 GBM 말고도 이제 캣부스트랑 SG 부스트로도 돌려보았는데요. 이제 캣부스트의 경우 아무래도 범주형 피처들이 많을 때 더 용이한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는 피처들이 범주형보단 수치형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등수도 한 6,000 등대에서 멈췄습니다. XG 부스트도 열심히 돌려를 봤는데 이거는 5,000 등대에서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트 GBM이 평균적으로 훨씬 높은 등수를 보였다고 보이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저희는 저희의 데이터셋이 워낙에 방대하고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데이터셋을 처리할 수 있는 라이트 GBM이 더 성능이 좋게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음으로 저희 피처 임포터스도 뽑아보았는데요. 먼저 랜덤 스테이트 49번일 때 피처 임포터스 값입니다. 아이템 아이디, 델타 프라이스 렉, 데이터 블럭 넘, 샵 아이디 등의 것들이 이제 피처가 중요하다고 나와주네요. 이것은 랜덤 세트 24번일 때인데요. 이때도 거의 동일하게 아이템 아이디, 델타 프라이스 렉, 데이터 블럭 넘, 샵 아이디 등등의 피처들이 중요한 것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저희가 캐글에서 몇 등을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먼저 저희는 RMSE가 가장 작은 게 더 캐글이 높을지 아니면 그 과적값이 가장 적게 일어난 게 캐글이 등수가 더 높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 자본인 트레이닝 RMS랑 밸리데이션 RMS가 서로 좁은 애들이 더 높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 근데 생각하시나요? 이게 네. RMS가 좀 작아야 전반적인 성능이 아하. 잘 나온다고 생각해서 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과적합의 우려가 좀 있지만 RMSE가 제일 낮은 것부터 넣어보았습니다. 0.88 낮은데 제 기대를 두고두고 하면서 가본 결과 최종 스코어가 0.88이 나왔고 그 0.8837에 있어서의 등수는 1976등을 했어요. 그래서 와, 2000등대 안으로 들어왔다. 너무 좋다. 해서 다른 것도 넣어볼까? 해서 과적합이 이제 적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랜덤 세트 24값을 넣어본 결과 세상에 더 낮아졌어요. 0.88203 스코어에 대한 실제 등수는 1774가 나왔습니다. 네, 이래서 과적합에 제어해주는 게 이제 모델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가 판단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네, 1774등을 저희 기록하면서 1조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